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찬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이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또 큰 뉴스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드디어 유럽에 대한 에너지 보복에 나서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27일에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그 가스프롬이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100% 이렇게 완전히 중단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를 통해서 다른 유럽 국가로 향하는 가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또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줄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100% 줄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폴란드하고 불가리아는 지리적으로 러시아하고 서유럽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송유관들이 서유럽 국가로 이렇게 전달될 때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송유관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 불가리아나 폴란드가 타국으로 가는 송유관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또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언제든지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또 압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아유, 가뜩이나 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천연가스뿐만이 아니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서 우리나라도.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대체 유럽이 그 러시아 천연가스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길래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가요? 그게 2020년 기준을 보면요. 자료를 보면 유럽 전체의 러시아 가스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유럽 전체 평균은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건데 주요 국가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보면 체코가 거의 100%고요. 핀란드는 67.37%, 독일이 65.37%, 이탈리아가 43.25%, 프랑스가 조금 낮은 편인데 16.80%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급이 중단된 그 불가리아의 경우는 77%고요. 폴란드도 40%입니다. 그래서 유럽 평균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리아나 폴란드의 2012년 그 통계를 보면 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율이 불가리아는 거의 100%고 폴란드도 90%에 육박했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다변화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인데 여전히 의존도가 상당히 큰 거죠. 여기서 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65.37%니까 이 독일이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독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이 차지하던 그 빈자리를 당시까지만 해도 값싸고 안정적인 러시아 천연가스로 지속적으로 대체해온 그런 결과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드스트롬이라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해로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독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투자도 또 많이 해서 이렇게 원전을 대체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이렇게 좀 의존했던 그런 영향이 지금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그 독일의 의존율이 상당히 커서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독일 내에서도 말로는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 봐도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뭐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이런 현대 산업에 아주 유용하다고 그래요. 아주 희소 광물인데 네. 팔라듐 같은 경우는 40%, 바나듐은 32%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루미늄이나 니켈 같은 것도 17%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고 유럽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미 거의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네. 유럽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하면 그러니까 무기화할 수 있는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러시아 산업이 네. 이런 원자재나 천연가스 수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똑부러지게 완전히 이렇게 금지 못하는 것이 유럽으로 수출을 막으면 러시아 자체도 수입이 그렇죠. 완전히 거의 급감하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제 어떤 유통망이라 그럴까요? 원자재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재편되고 억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근데 또 지난주에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하이가 코로나로 도시 봉쇄를 예. 쭉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아직도 넘어섰나요? 어떤가요? 벌써 오늘로 3월 28일부터 했으니까 딱 한 달을 맞고 있는데요. 네네. 뭐 다행히 일일 감염자 수는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26일 같은 경우가 13,562명이 이제 감염됐다고 했는데 네네. 어제 27일은 뭐 한 2,000명 정도 줄어서 1,622명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줄은 것이 이 정도 결과가 2,600만 인구의 거대 도시를 한 달 동안 완전히 봉쇄한 결과로 얻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다른 이웃 나라 일이지만 좀 마음이 네네. 좀 네. 편하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채팅을 주고받다 보면 이 중국 친구들은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네네. 이제 못 하고 이제 네, 그렇죠. 중국 채팅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네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봉쇄가 진행 중이야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뭐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그 문자의 행간을 보면 참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 미디어에는 소개가 좀 잘 안 되지만 대만이나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걸 보면 실제로 상하이 시민들하고 중국 공안들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고통이 간단하지 않겠죠. 이 대도시가 그럼요. 우리가 부산이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 다 스톱되고 문 다 닫고 이렇게 그러게요. 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노약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수도 베이징 봉쇄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보도도 있던데 어떤가요? 이게 지난 25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부촌들이 있는데 네. 신흥 부촌으로 이제 좀 차오양구라는 지역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역이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임시로 봉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지역이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면 그 아파트 동 우리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저기 뭡니까 백화점에서 발생하고 그렇죠. 백화점 한번 다 소독하고 뭐 네네, 하루 네. 이틀 했던 것 같은데 네.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만 봉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확진자가 나온 지역 전체를 봉쇄를 아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전 같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상하이 봉쇄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베이징 시민들이 이거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네요. 북경도 베이징
저기 그 상하이처럼 도시 전체가 봉쇄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런 그렇죠. 위기 의식이 팽배해서 네네. 이게 뭐 그 마트의 그 식자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 사재기 한다든가 네, 심지어는 네, 네. 냉장고 관련해서 이렇게 저장 관련한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북경에 들어가는 주요 그 우리 인천공항 같은 서우드 공항도 항공편의 국내 항공편은 거의 80%가 줄었고 그래서 네. 이 상하이에 이어서 만약에 북경도 봉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라 네, 네. 국제사회 전체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이고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상당히 의존되어 있을 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 다양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 물류의 유통 그 경유지로서의 그 역할도 중국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면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인 것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무역과 기타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되어 있는 중국이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네, 때 네. 입을 영향들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 보험처럼 생각해서 네. 늘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어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국가 정책적으로는 네, 깊이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네, 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전체를 봉쇄하고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네. 사용하는가 유독 그런 질문이 그러게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궁금해요. 이유는 예. 이제 물론 중국 특색이기도 하겠지만 그 시스템상으로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이렇게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기반 시설이 특히 의료 관련한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 네. 봤을 때 뭐 급조해서 큰 홀에다가 뭐 컨테이너로 임시로 이제 그 환자들 수용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을 봤는데 그 이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이 불편해도 봉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중국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국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견해들이 논의는 되지만 결국 중국 지도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네.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